자, 포르투갈은 나이지리아를 4대0으로 잡았고요. 가나는 스위스를 2대0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H조 조별리그에서 만나게 될 팀들이 이번 월드컵 직전 친선전에서 선전하는 가운데 특히 가나가 스위스를 2대0으로 잡은 거는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가나 대표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또 예상을 할 때 우리 이스타TV 콘텐츠에서도 그런 기조를 많이 유지했지만 실제로 가나 대표팀이 네이션스컵이나 월드컵 예선이나 아니면 이후에 있었던 6월, 9월의 경기들만 보더라도 좋은 경기력을 내내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기아 선수가 합류할 때 표본이 다소 적긴 했었지만 어쨌든 가나 대표팀이 조금 고전한다라는 느낌이 분명 이전 경기들에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 스위스를 2대0으로 잡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나 대표팀이 막상 중요한 월드컵 본선 직전의 컨디션은 꽤 좋은 상황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표팀에게도 역시 많은 긴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 스위스전 2대0 승리에 대해서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 경기는 가나 대표팀에서 어떤 부분이 좀 잘 되었는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부분을 더 대비해야 되는지 현재 가나 대표팀의 상황이 어떤지를 이번 스위스전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를 좀 스케치하면요. 전반까지 경기력은 가나도 스위스도 좀 대등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원래 경기 전에 예상했던 바에 따르면 가나는 사실 스위스에게 좀 우리가 열세일 거라고 많이 좀 내다봤죠. 저도 좀 그랬었고 당연히 스위스가 그래도 가나 대표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과 흐름을 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나가 생각보다 잘 버텨냈고 흐름 싸움을 가져오려는 모습들도 보여줬었어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원래 우리의 가나 대표팀에 대한 생각을 좀 깨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시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놀랍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대등한 분위기 속에 역습으로 재미를 보던 가나 대표팀은 후반전에 스위스가 먼저 선수들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특히 이제 수비 쪽에 교체가 많았죠. 수비 쪽 교체가 많았는데 이 수비 선수들이 바뀜과 동시에 그 시간과 맞물려서 얼마 안 지나서 가나 대표팀의 세트피스 득점이 나왔습니다. 1대0으로 가나 대표팀이 앞서갔고요. 이후에 이제 분위기를 탄 가나는 완전히 흐름을 지배하면서 이후에는 정말 가나의 일방적인 페이스였습니다. 2대0으로 최종적으로 스위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 경기에서 들여다볼 포인트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면 일단 라인업을 보시면 이번에 가나 대표팀은 토마스 파티가 뛰지 않았습니다. 선발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에는 오히려 중원장악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일단 포인트였죠. 파티 선수가 명단에 있긴 했지만 아예 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반에 오히려 가나 대표팀이 스위스를 좀 방해하는 모습을 강한 압박으로 좀 방해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인상적이었고요. 가나 대표팀의 역습은 상당히 빨랐습니다. 공격 자원들의 우수한 능력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었다고 역시 볼 수가 있겠죠. 가나 대표팀은 선수들이 워낙 빠르고 탄력이 좋고 이를 바탕으로 팀의 템포가 이 정도로 끌어올려질 수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지난 스위스전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선수들의 순간 스피드와 탄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거는 가나 대표팀의 거의 모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 능력상의 우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팀도 선수 개개인의 능력에 탄력을 받아서 팀 역시도 그만큼 빠른 속도와 기동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점이 가나 대표팀의 포인트가 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 대표팀은 이번에 강한 압박으로 스위스 대표팀 선수들의 빌드업을 좀 방해해줬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전 경기들에서 보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강도 높은 압박이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월드컵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된 것도 물론 있겠고 오토아도 감독의 월드컵에 대한 맞춤 대비가 이전 경기들보다는 조금 더 팀의 반등을 이끌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기아 선수들이 추가가 되면서 올라온 팀 분위기, 올라온 팀 전력이 이전에 우리가 봤던 가나 대표팀의 다소 애매했던 압박보다는 조금 더 이번 경기 강도 높은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서의 경기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강도 높은 압박이 꽤 잘 나왔다는 점은 아마 월드컵 본선에서도 가나 대표팀은 비슷한 압박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뜻하겠죠. 자, 압박이 풀리더라도 빠르게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토아도 감독이 원래 좀 선호하는 약간 수비적인 축구의 스탠스도 가나 대표팀이 충분히 취해줬습니다. 내려설 때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이 과정에서 기동력이 좋은 가나의 중원이 상대 공격을 지연하면서 꽤 많은 영향력을 좀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이 있었고 팀 속도와 공격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거는 역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격 자원들, 특히 측면 자원들의 1대1이 워낙에 확실하기 때문에 상대 이 스위스 선수들보다 1대 능력에서 앞섰고 그 선수들이 물리적인 속도를 내면서 주력을 발휘하면서 팀의 템포가 급속도로 올라오는 과정을 이번 스위스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정리를 해보면 기동력과 속도 싸움에서 가나가 스위스를 이긴 경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나 대표팀이 그만큼 우리 H조에서도 기동력과 속도가 역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경기를 통해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월드컵 직전에 이 마요르카에서 뛰는 이드리스 바바 선수의 갑작스러운 부상 때문에
파티의 파트너 자리에 대한 부재가 생겼습니다. 대표팀 경기를 보면 이제 이드리스 바바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고 파티는 그 옆에 있는데 바바 선수가 수비를 도맡으면서 파티가 그때그때 공격에 가담되는 모습들도 사실 보여줬거든요. 이거는 4-2-3-1 기준으로 원래 가나 대표팀의 라인업이 짜여져 있을 때 약간 4-3-3처럼 변할 때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바 선수가 그 수비적으로 파티가 더 올라가게끔 만들어줄 만큼 수비적으로 많은 역할을 도맡던 바바 선수가 갑작스럽게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예비 명단에는 포함이 돼 있었지만 결국 직전 리그 경기에서 당했던 부상이 생각보다 월드컵 출전에 대한 여파를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은 명단에서 빠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바바 선수의 부재에 대해서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 그 역할을 대신했던 오우스 선수가 굉장히 역할을 잘 해냈습니다. 원래 이 와카소가 바바 선수 자리 혹은 삼선 자리의 백업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와카소 선수는 사실 바바 선수를 대신해서 뛸 때로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오히려 가나 대표팀의 중원 밸런스가 엉망이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스위스전에서 오우스 선수는 바바 선수의 기존 역할을 충분히 대체를 해줬고 그러면서 뒤를 받치는 역할에 아주 적합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이 경기에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바바 선수는 결국 월드컵 불참이 확정됐거든요. 근데 오우스가 있기 때문에 가나 대표팀은 이제 좀 폼이 좋은 오우스를 중심으로 파티와 함께 짝을 이루는 방식으로 이번 월드컵 본선에 임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가나 대표팀의 중원도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 뜻하고 그 영향력이 커진 중원 덕분에 이번 스위스한테 어떤 강한 압박과 역습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설 때 중원의 기동력으로 상대 공격을 지어내는 어떤 동작들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오우스의 발견은 가나 입장에서는 행운,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 좀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가나 대표팀은 그럼 기존 평가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물론 이거 한 경기뿐이지만 왜 이번 스위스전에는 기존 평가들과 좀 다른 내용들이 나왔을까를 이제 봐야 되는데 가나는 일단 기화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보았던 가나 대표팀, 우리가 올해 초에 혹은 3월에 보았던 가나 대표팀, 그리고 여름에 보았던 가나 대표팀과 지금의 가나 대표팀은 선수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점점 라인업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막상 기화 선수가 그동안 보면 대부분 뛴 경기가 많지 않았어요. 브라질전 후반전, 우리가 가나를 따로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브라질전 후반전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니카라과전은 사실 내용도 가나가 그렇게 좋지 못했고 상대도 상대인인 만큼 주목을 받을 만한 의미가 있는 경기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긴 했었죠. 그리고 이번 스위스전까지 사실 기화 선수 대부분이 뛰었던 경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전 이전까지 봤을 때는 특히나 더 표본이 적었던 게 사실입니다. 선수별 그 개인 기용법 그리고 기화 선수가 만약에 팀에 합류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드러날지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나와 있는 표본이 너무 적으니까. 올해 여름까지 보았던 경기력과 다르게 전력이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은 그래서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위스전 전까지는 기화 선수 합류하고 월드컵 본선을 앞둔 상황에서 담금질을 할 때 과연 가나 대표팀이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까 아무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스위스전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기화 선수의 효과는 좀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껄끄러워요. 가나 대표팀이 멤버도 바뀌고 있고 아직 이 현재 월드컵 본선에 참여하는 멤버들을 모두 꾸려서 경기를 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가나 대표팀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어떤 조합이 위협적일지, 기존의 경기력과 얼마나 차이가 날지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우리가 볼 만한 표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가나 대표팀은 여전히 예측과 예상이 좀 어려운 팀이고요.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크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스위스전의 내용이 무조건 중요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스위스전을 보면 약간 평소의 경기와 똑같은 기준점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고 평가를 하기에 좀 애매한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위스전에서 가나 대표팀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건 맞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가나 대표팀을 냉정하게 모든 것을 분석하기에는 표본이 적기 때문에 과연 이 팀이 어느 정도의 전력인지 본선에서는 어떨지 지금도 예상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근데 예상이 어렵다는 거는 의외로 스위스전의 내용이 딱 한 경기뿐일 수도 있다는 거를 뜻하기도 해요.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 스위스전이 그렇게 중요한 경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를 보면 스위스가 경기 내내 무리를 안 하는 모습이었어요. 딱 그 메이저 대회 앞두고 프리시즌을 치르는 선수들의 느낌? 부상당하지 말고 우리 좀 체력 너무 쏟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스위스 경기 이번 경기력에서는 좀 보였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스위스가 과연 가나 대표팀에게 변수를 일으키고 저항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남는 경기였어요. 물론 스위스가 전보다는 조금 속도나 전체적인 팀의 영향력이 조금 떨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좀 받고 있는 팀이긴 한데 그런 것 치고도 스위스는 이 경기에서는 너무 무기력했다. 약간 의욕이 부족한 모습이었고요. 특히 이제 스위스는 후반전의 경기력이 좀 매우 별로였는데 주전 센터백 2명이 교체된 이후에 수비 정비가 잘 안 되었어요. 그리고 주전 수비수가 교체됨과 동시에 가나 대표팀의
세트피스 선제골이 얼마 안 가서 나왔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가나 대표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스위스는 실점을 하고도 라인을 올리는 수비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가나 대표팀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스위스의 선수 교체, 원래부터도 경기력이 좀 안 좋았지만 후반에 있었던 스위스의 선수 교체, 그리고 정비되지 않았을 때 절묘하게 나왔던 가나의 선제골.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는 보다 더 팀 정비가 안 됐고 가나는 여기서 분위기를 타면서 훨씬 더 좋은 흐름을 남은 시간 동안 탈 수 있었던 거죠. 이 기간 동안에는 진짜 가나가 일방적으로 경기를 지배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스위스가 꽤 의욕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과 경기 스스로 후반에 약간 본인들이 교체를 통해서 변수를 만들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 스위스전의 경기 내용이 가나에게는 이후에도 이어질지에 대해서 무조건 확신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스위스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나를 더 주의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결국 이 경기를 통해서 봤던 가나 대표팀의 조금 더 올라온 부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일단 가나 대표팀의 상대로 우리는 역시 빌드업의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이번에도 가나가 좋은 중원 자원들, 파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뛴 중원 자원들을 바탕으로 오우수까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스위스 대표팀의 빌드업을 방해할 때 괜찮은 압박과 선수들의 활동량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빌드업의 실수는 무조건 줄여야 된다. 가나 선수도 운동 능력 높고 적극성이 있고 월드컵 본선에 대한 동기부여도 출중해 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오는 돌발적인 압박을 우리는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동안 가나 대표팀을 얘기할 때 측면 자원들이 가나는 무섭기 때문에 우리 풀백들의 1대1 능력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번 스위스전을 보고 약간 표현을 바꾸려고 그래요. 풀백의 1대1로는 냉정하게 봤을 때 가나 선수들을 상대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1대1에 놓이면 가나는 오히려 그걸 반기고 더 선수들의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협력 수비가 그래서 중요하다. 저는 이 표현이 지금은 좀 옳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나 대표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실점할 시에는 오토아도 감독도 수비적으로 좀 내려설 때는 내려서는 성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 실점을 하면 굉장히 좀 경우를 따져봤을 때 좀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가나 대표팀을 상대로 아무래도 선제골을 넣는 것이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가나 대표팀이 저는 여전히 이 올해 초나 여름에 보았던 경기력이 아직은 좀 의문스러움이 있어서 아직 오토아도 감독과 가나 대표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을 두고 있기는 한데 스위스전도 이런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의문점을 두고 있기는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얕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보다 가나는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일 수도 있다. 이거를 느끼게 했던 스위스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